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오랜만에 52주 신고가 종목 분석으로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우리 박찬희 프로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박찬희 프로님은 아직 졸업을 안 하신 거죠? 네,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아직 안 하셨는데 이번에 인턴을 하시고 그쪽으로 이제 취직이 되실지 말지 그러고 있는데 업종은 완전히 이과 쪽이신데 주식 분석을 해오셨어요.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같이 수강을 하신 지가 1년 됐죠? 네, 맞습니다. 근데 1년 동안에 실력이 되게 많이 일취월장하신 것 같은데 본업이 재밌어요? 아니면 주식 분석이 재밌어요? 여기가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인터넷에 그 상사분들이 보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어떤 기업 준비해 오셨죠? 제가 준비한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입니까?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또 조카한테 뭐 어떤 주식 팔고 네이버를 사라 이랬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이 크거든요. 네. 자, 네이버. 그런데 네이버가 지금 52주 신고가는 아니에요. 네,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님에도 불구하고 분석을 해오신 것은 좀 있으면 신고가 날 거야. 뭐 이런 자신감? 네. 예, 언제쯤 신고가 52주 신고가 날 것 같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금 들고 있을 바에 네이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뭐 들고 있을 바에는? 예금이나 적금 들 바에.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예. 그러면 그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네이버 이러면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예. 그걸로는 성에 안 찰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를 들고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코덱스 200 같은 거. 코덱스 200 맞죠? 네, 코덱스 200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추종하는 코덱스 200보다는 네이버가 나을 거다. 그런 정도는 자신은 있습니까? 네. 시장은 비트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그 기간이 뭐 10년 이런 거 아닙니다. 예. 일단 1년 기준으로. 네. 1년 안에 코스피보다는 무조건 더 오를 수 있다? 한 99%? 99%. 예. 99% 그런 자세 좋습니다. 예, 주식하면서 100%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 있지도 않은데 솔직히 저는 내년 초까지는 52주 신고가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회사가 어느 정도로 좋은지 한번 우리가 박찬희 프로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앞서 전문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제가 준비한 기업은 네이버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8개의 카테고리로 준비를 했고요. 주가가 어떤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캔슬림 점수를 바로 매겨보고 네이버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좀 심도 있게 다뤄보고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네이버에 관련한 퀀트 데이터 그리고 제가 직접 여러 가지 방법을 해본 밸류에이션 살펴보고 기타 참고할 만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 서머리에서는 한 페이지로 제가 준비한 60페이지의 PPT를 요약해 보았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인데요. 네이버의 연봉 차트입니다. 우선 네이버는 다들 아시겠지만 약 34조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47%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대주주는 국민연금이고 국민연금 지분이 약 9%입니다. 연봉 차트를 보시면 현재 네이버의 가격이 5년 평균 가격보다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5년 평균 가격이 24만 9,700원이거든요. 5년 평균만 회복해도 약 17%의 업사이드가 있다. 그래서 되게 가볍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연봉을 자세히 보시면은 음봉이 난 다음에 양봉이 나고 그 다음에 바로 음봉이 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음봉이 나고 올해 양봉이 나는데 내년에도 양봉 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는 생각해 봤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요? 잠깐만. 지금 연봉을 가져오셨는데 2002년도에 네이버가 상장됐으니까 그죠? 네. 그때 당시에 최저가 1,895원에서 지금 11,166%가 났으니까 111배 올라간 거죠, 그죠? 그렇죠.
21만 원인데 111배 올랐으니까 40만 원 갔을 때는 이게 220배 올른 거네요. 제가 뭐 한 번씩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2002년도에 집을 샀었으면 예. 한 7배는 올랐어요. 7배 올랐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집 샀어야 되는데 보다도 사실 네이버 주식을 1억을 샀으면 지금 110억이 됐다는 말이죠. 예, 그렇죠. 저도 그때 과천에 집 사지 말고 네이버나 살 걸. 근데 집은 보통 레버리지를 쓰잖아요. 예. 하긴 그렇죠. 그래서 뭐 한 30% 레버리지를 쓰거나 뭐 대체로 한 20% 우리는 한 40% 50% 내 돈 가지고 나머지 반은 레버리지로 쓰니까 네. 그 현실을 감안하면 그거보다는 조금 집값이 더 오르지 수익률이 더 낮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드네요. 아무튼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지금 20년 동안에 110배가 올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46만 원 갔었으니까. 근데 위에서 지금 물려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니까. 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 1위가 삼성전자. 예. 그리고 네이버도 꽤 되죠. 네,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꽤 많이 들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천국의 계단님 네이버 하셨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요 가격 아니었습니까? 비슷했습니다. 그때 몇 점 나왔었죠? 그때 30점, 40점. 점수 자체는 낮게 나왔습니다. 그때도 52주 신고가 난 건 아니었는데 한지 벌써 지금 한 3개월 돼 가잖아요. 네, 3개월 동안 또 떨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와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럼 3개월 전에 우리 천국의 계단님 하셨던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내용이 좀 더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좋은 내용이라기보다는 없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이 가져오셨어요? 잘 모르는 내용. 잘 모르시는 게 아니라 기본에 충실하지만 짚고 가면 좋을. 네. 그래요? 근데 이 연봉 요 얘기도 참 새롭다, 그죠? 상장된 이후로 지금 그러니까 음봉이 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양봉이 나면 예. 다시 바로 음봉 난 적은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예. 음봉이 났던 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음봉 났고 2009년 10년 2년 연속 올랐네요. 2011년도에 소폭 음봉이 났지만 12, 13년도에 올랐네요. 네. 근데 12, 13, 14는 박스피였거든. 그래서 그때 지수는 왔다 갔다 했던 국면이기 때문에 13년도에 네이버가 크게 올랐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요때 네이버가 분할을 했을 거야, 아마. NHN이었다가 네이버랑 그 NHN 사이버 결제인가요? 뭐 있잖아요. 예전에요. 네. 뭐 그걸로 두 개로 분할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분할하자마자 그때 네이버가 되게 세게 올랐었거든요. 분할하고 쫙 이렇게 두 배로 올랐던 게 요 아마 13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14년 초까지 올라갔다가 음봉으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2년 연속 음봉이 날 수는 있는데 음봉 났다가 그 다음에 양봉이 나면 한 해의 양봉으로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네. 그렇네요, 진짜. 14, 15가 빠졌는데 16, 17 오르고 18년도에 빠졌다가 19, 20, 21 3년 연속 오르고 네. 이번에 장대 음봉이 났는데 그래서 우리 박찬희 프로 얘기는 올해로 끝난 게 아니다. 내년에도 양봉 날 거다. 그런 부분이다, 그죠? 네,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야, 이 기대되네. 내년에 진짜 양봉으로 끝나는지. 그리고 아까 5개월 이평선이 요 초록색 선인데 5개월 이평선이 지금 25만 원이란 말이죠. 5년 이평선이 24만 9천 5년 이평선이. 예. 그래서 지금 21만 원인데 25만 원만 가도 한 3만 7천 원 오르는 거니까 이것만 해도 15% 버는 거다. 네, 맞습니다. 심플해서 좋네.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심플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계속 가보시죠. 네, 그리고 다음에 바로 캔슬림을 준비했는데요. 네. 캔슬림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캔슬림 점수로 들어갑니다. 좀 보수적인 가정을 줘가지고 점수를 매겨봤는데요. 네. 보수적인 가정을 했을 때는 38점이 나오더라고요. 그 C랑 A와 뭐 SLIM은 똑같으니까 N에서 제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나 고민을 해보다가
매출 성장 점수를 4점을 줬는데요. 4점을 준 이유는 그 2점씩 주는데 그 연간 20%씩 성장을 몇 년 할 수 있겠냐. 1년 할 수 있으면 2점이고 2년이면 4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지난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3년 동안 20% 정도의 성장을 해냈더라고요. 네. 앞으로 2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4점을 줬고 글로벌 탑티어도 점수를 주고는 싶었는데 보수적인 그 접근이었다 보니까 점수를 안 줬고 아예 빵점을 줬네요. 예, 일부러 보수적인 접근을 했고 그 뒤에는 좀 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경쟁 기업 수도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2점 정도 감점을 했고 지배 구조는 아까 그 주주 구성을 살펴보셨다시피 외국인이 많고 국민연금이 최대 주주로 있는 기업이다 만큼 최고 점수를 줘도 괜찮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38점을 줬습니다. 이어서 바로 제가 좀 후하게 준 점수를 볼 텐데요. 여기서 C랑 A의 그 영업이익 값을 주지 않고 그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그 네이버 같은 경우 연결 기업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영업이익 이외에도 그 다양하게 벌어들이는 이익이 그 당기순이익, 그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잡히는데 이걸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C는 만점이 나왔고 A도 4.2점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보수적인 접근에서 그 뉴마켓에 대한 점수도 안 줬었는데 그 네이버가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 중에 로봇, AI, 클라우드, 웹툰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4개 중에 3개만 성공한다고 치고 각 2점씩 줬을 때 6점을 줄 수 있어서 6점을 줘봤습니다. 6점을 줬더니 총점 61점이 나왔고 요 기준을 했을 때는 A- 등급이 나왔습니다. 61점으로 이래 바뀌네요. 네. 이제 38점이 지난번 점수인가요? 차이가 뭐냐면은 네. 그 전 거는 C랑 A를 그냥 단순 영업이익으로 줬는데 여기서는 이 네이버가 다루는 회사가 되게 많다 보니까 그 단기 순이익 아래에 있는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C랑 A 점수값이 되게 높아졌고 N에서도 그 뉴마켓에 대한 점수도 줘봤더니 61점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네요. C하고 A가 기존 점수가 10.1, 1.8이었는데 25점, 4.2가 됐다고요? 이 부분은 왕이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보니까 그 연간으로요. 2021년도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16조가 이제 늘어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배주주 순이익 이때 아마 그 일본에 있는 뭐 자회사 그거 그 매각한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대금이 들어갔던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잡았을 때는 이제 점수가 60몇 점대가 나온 것 같고 근데 그렇죠. 그거 제외한 그냥 순수 이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38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21년도에 이 일회성 이익이 잡힌 건데 이걸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안 들어가 있습니다. 19년에서 22년 3년치로 봤기 때문에 그 지배주주 순이익 그 값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19년에서 22년까지 3년치 데이터를 그 CAGR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면 3년치 데이터로 19년에서 그냥 22년으로만 실제로 중간은 생략하고 네, 실제로 A는 그 점수가 되게 낮습니다. 4.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15조 값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네. 그러면 이제 C에서는 영업이익만 비교한 거다, 그죠? 근데 영업이익만 비교한 건데 점수가 어떻게 차이 난다고 그랬죠? 38점하고 61점 나올 때 요 두 번째 25점이 나온 게 C에서 그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이거를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지배주주 순이익도 2570에서 3558로 하면 CAGR이 이렇게 높게 나오나요? 2570에서 3758 330에서 380이네요. 그러네. 2570에서 3758이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차이가 있댔죠? 또 C 말고 어디서 뉴마켓이었나요? 아까? 네, 뉴마켓에 뭐 로봇, AI, 클라우드 예, 다양한 신성장 산업이 있으니까 네. 점수를 좀 후하게 줘봤습니다. 근데 로봇도 있어요? 네이버가? 네, 1784 로봇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해. 네이버 본사에 로봇들 지금 수백 대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개발을 해서. 그래요? 본사에? 네, 본사 때. 그래서 지금 서비스 구축을 해놨습니다. 배달도 시키고. 그래요? 그 나중에 뒤에 내용 나옵니까? 간략하게 나옵니다. 간략하게. 예, 어쨌든 지금 요 점수를 기억하고 뒤에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고 나서 나중에 다시 넘어와서 다시 넘어와 보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이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기업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업부별 매출 비중이 어떤지, 사업 부문에서 정확히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지, 재무제표 숫자들은 어떤지, 기타 참고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는 네이버 Q한테도 물어보고 그냥 네이버 분기 보고서 좀 일부를 참고했는데요. Q에게 물어보니까 다들 아시는 내용처럼 얘기합니다. 네이버는 뭐 대한민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으로 주요 사업 분야로는 뭐 검색 포털, 메신저, 콘텐츠 등등이 있다. 이렇게 간결하게 쉽게 답변을 해줬고요. 그 분기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했는데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고, 커머스 등을 통해서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 핀테크도 하고 있고 콘텐츠, 클라우드 등의 다양한 사업에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퀴즈를 준비하려고 내드리려고 했었는데 슬라이드가 안 되는 관계로 네이버 연결 기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총 98개나 되는 연결 기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도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 다양한 연결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포시마크와 제페토 등도 있고 라인, 스노우 등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 부문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그 서치 플랫폼 및 커머스 그리고 핀테크를 제외한 사업 부문은 아직까지는 적자인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이익이 서치 플랫폼 및 커머스에서 나오고 있고 그 네이버 웹툰이 있는 사업 부문인 콘텐츠도 아직은 적자, 그리고 클라우드 및 기타 등의 서비스도 아직까지는 적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부별 매출 비중을 알아볼 텐데요. 그 98개의 연결 기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부가 핵심 사업 분야 궁금해서 이렇게 탑다운으로 접근을 해봤고요. 네이버도 연결 회사가 이렇게 많아요? 네, 제 3분기 분기 보고서에서 발췌한 자료 총 98개 있더라고요. 이 카카오만 많은 게 아니라 네이버 밑에도 어마어마하게 있네요. 네. 98개나 예. 되군요. 22년 연간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는 그 네이버의 IR 자료를 참고했고요. 매출 비중부터 살펴보시면은 그 서치 플랫폼 비중이 43%, 커머스가 22%, 핀테크가 14%, 콘텐츠가 약 15% 정도 되고 클라우드 및 기타가 약 5%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약 16% 정도를 달성했고 그 22년 연간 매출액은 약 8조 2천억,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당기순이익은 약 6천억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3분기 실적을 볼 텐데요. 올해 3분기 실적을 볼 텐데요. 보시면 서치 플랫폼 매출 비중이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40%가 넘었었는데 현재 매출 비중은 약 36.7% 정도이고 커머스가 22%에서 26%로 많이 성장을 했어요. 26% 정도고 핀테크는 거의 플랫이고 콘텐츠도 성장을 많이 했죠. 17.8%, 클라우드는 똑같이 약 5%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은 소폭 감소했지만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보시면은 그 1분기 당기순이익에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를 해놨습니다. 1분기 당기순이익이 다른 분기에 비해서 되게 낮은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왜 낮았나 또 살펴봤더니 그 IR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분기 당기순이익이 뭐 평가손을 인식을 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1분기 되면은 그 정상적인 당기순이익이 들어오면서 이 숫자가 되게 괜찮아지겠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한번 했었고요. 실제로 이걸 기준으로 그 밸류에이션 할 때 참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매출 비중을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그냥 제가 숫자를 엑셀에 입력해서 차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21년부터 3년까지의 자료인데요. 그 23년은 3분기까지밖에 자료가 안 나와서 제가 3분기까지의 그 숫자의 3분의 4를 곱해서 연간 실적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환산한 값을 비교해 보면은 서치 플랫폼은 거의 플랫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감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캐시카우 역할을 충분히 하면서 다른 사업 부문인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의 사업 부문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걸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 매출 비중을 연간 데이터를 도표화한 건데요. 위에 원형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서치 플랫폼의 매출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콘텐츠와 커머스의 그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지는 건가 싶어서 또 이것도 밑에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는데 콘텐츠는 여기서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21년에서 22년 갈 때의 YOY고 주황색은 22년에서 올해 갈 때의 YOY입니다. 콘텐츠와 커머스의 매출 성장이 상당히 가파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네이버라는 기업이 그냥 우리가 아는 검색 포털 이외에도
90개가 넘는 연결 기업을 가지고 있고, 그 많은 기업들 중에서 그 주 사업을 이루는 게 서치 플랫폼 및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클라우드 및 기타 이렇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 각 사업 부문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치 플랫폼인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네이버 홈페이지는 거의 약 순 방문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모바일과 PC 합산한 데이터이긴 합니다. 여기서 광고를 통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광고는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산업인데, 특히 온라인 광고는 그 22년 하반기부터 경기 침체 영향 등으로 인해서 만만한 성장세로 집어들었다고 합니다. 밑에 도표를 보시면은 제가 글로벌 온라인 광고 시장 성장률 데이터를 가져왔는데요. 이 두 데이터 역시 네이버 분기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 보시면은 그 온라인 광고 시장과 오프라인 광고 시장이 있는데, 온라인 광고 시장이 오프라인 광고 시장보다 커진 해가 2019년이에요. 2019년에 그 점유율 51%로 오프라인 시장보다 더 큰 광고 시장 규모를 갖게 되었고, 국내 광고 시장은 조금 더 늦은 2021년에 온라인 광고 시장이 오프라인 광고 시장보다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만 짚고 넘어가 보자면, 이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그 전통적으로 1분기와 3분기가 비수기라고 해요. 1분기에는 그 처음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 예산을 좀 아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1분기 예산을 많이 안 쓰고, 3분기에는 뭐 여름 휴가 등을 간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뭐 잘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연말에는 뭐 지난주에 있었던 최근에 있었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또 크리스마스 시즌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남은 광고비를 모두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4분기가 전통적으로 성수기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추세가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뒤에 있긴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온라인 광고 시장이 계속 커졌는데 최근에 정체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이어서 커머스입니다. 커머스는 이렇게 그 네이버에서 과거와 현재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여기 있는 코멘트들은 전부 네이버에 있는 분기 보고서에서 발췌를 한 내용들입니다. 과거에는 뭐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따라서 뭐 매출 성장이 있었는데, 현재에는 뭐 신선식품, 장보기, 뭐 쿠폰 선물 등을 통해서 또 새로운 신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게 있고, 또 그 포시마크가 커머스 사업 부문에 들어가거든요. 올해 1분기 그 포시마크를 인수했는데, 뭐 미국의 C2C에도 진출했다는 게 국내 기업의 글로벌라이제이션화에 있어서 되게 가산점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 추이도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20년에 10%, 21년에도 20%, 22년에도 10% 정도의 성장을 해냈고, 오른쪽 도표는 제가 좀 신기했었는데, 그 소매 판매 중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아직까지 30% 수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런 데이터는 좀 유의미하지 않나, 아직까지 성장할 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나 라는 관점에서 좋은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서치 플랫폼인 커머스 사업 부문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을 표기한 자료인데요. 매출은 뭐 탄탄하게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그 크림 어뮤즈 포시마크를 제외했을 시에는 약 36%에 달하고, 이걸 포함했을 때는 31%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탄탄한 캐시커 역할을 한다라는 느낌을 이 표를 보면서 받았고요. 핀테크입니다. 핀테크는 이 분야도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간편 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 금액과 간편 송금 서비스 일평균 이용 금액 모두 전년 대비 24%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네이버 페이가 최근에 그 스마트워치만으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그 삼성페이랑 연계해서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로 쓸 수 있도록 그 편의성을 증대했다, 이런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 왼쪽 도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 일부이고, 그 오른쪽 도표는 그 핀테크 사업 부문의 매출과 영업이익률 추이입니다. 하이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고, 매출 성장도 약간 플랫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300억에서 3,800억이면 굉장히 준수한 성장을 이루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콘텐츠인데요. 콘텐츠는 그 웹툰 부분과 스노우 부분 내용이 길어서 두 장표로 나눠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 웹툰을 안 봐서 네이버 웹툰에 대한 얘기를 뭐 듣긴 들었는데 어느 정도인가 라는 감이 없었거든요. 공기보고서에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국내 웹툰 시장 작가 수가 2010년에 400명밖에 없었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거의 8,700명에 달하는 정도로 성장을 했고 약 20배 성장을 했습니다. 웹툰 누적 작품 수도 약 2010년에 데뷔했을 때 약 17배 증가를 했고 웹소설 산업 규모도 2013년에는 200억 규모였는데 2020년에는 약 6천억 규모로 30배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그 다양한 광고 모델, 명상화 등이 2차 판권 판매 등 비즈니스 등이 도입되면서 그 국내 웹툰 산업이 연간 1조 원대 규모로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고 그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스닥인가라는 그 의문이 있었어요. 이 분기 보고서를 보고 이해가 됐는데 2020년에 그 미국이 웹툰으로 본사를 이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배 구조가 미국이 더 가까운 그런 걸로 변환이 됐다라는 걸 이걸 보면서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그 라인이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그 뭐 글로벌 1위 웹툰 플랫폼인 뭐 네이버 웹툰 그리고 라인 망가 웹툰 등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밸류체인 같은 걸 구성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와패드라는 글로벌 1위 웹소설 플랫폼도 인수를 해서 이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강자를 구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스노우인데요. 이 스노우는 다들 아시는 카메라 어플 그 스노우가 맞습니다. 그리고 제페토도 이 사업 부문에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 줄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어 보였는데 여기가 되게 그 고정비가 많이 들고 변동비는 적게 드는 섹터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이지만 이 흑자 전환을 하면은 그 게인을 온전히 네이버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가 첫 번째 줄에 있었고요. 그리고 요 주요 사업으로 그 스노우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그 중고로 셀하는 크림 등의 사업 부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스노우 카메라 서비스를 몇 명이나 이용하는지 몰랐는데 전 세계적으로 월간 1.5억 명이나 이용을 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다들 아시는 제페토 이 메타버스 세계 시장 관련 규모도 여기서 제시를 해줬었는데 25년 약 2천억 달러에서 23년 약 1조에서 1.3조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제페토는 참고로 월간 약 1억 명 정도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콘텐츠는 다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적자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석에 그 23년 3분기에 웹툰 손실 규모가 175억 원인데 YY 대비했을 때 손실 규모가 270억이나 줄어들었다라는 코멘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코멘트를 보고 머지않아서 그 콘텐츠 사업 부문이 흑자 전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인데요. 현재 네이버가 각광받고 있는 큐나 AI 등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 부문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클라우드, 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와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있었는데요. 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향후 4년간 약 21% 성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고 국내는 21%보다 조금 높은 23% 성장을 할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코멘트가 전 되게 유용했는데요. 그 전 세계 OECD 국가 기준으로 그 클라우드 사용률이 45% 정도인데 국내는 아직 27%에 불과한다고 해요. 그래서 국내가 그 OECD 평균을 따라가려면은 평균보다 높은 성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 클라우드 경쟁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등이 있고요. 국내에는 클라우드 서비스 하는 업체가 뭐가 있나 잘 몰랐는데 네이버와 KT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17년 4월부터 제공을 했다고 하고 클라우드 이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더라고요. 이 네이버 웍스라는 것도 있는데 이 네이버 웍스가 약간 마이크로소프트 팀즈와 조금 결이 비슷한 약간 그런 거였습니다.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못 들어가는 상황이어가지고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뭐 일본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글로벌 진출 움직임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런 코멘트도 있었고 그 네이버 웍스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가로 쳐놓고 B2B 기업용 협업 솔루션이라는 코멘트를 달지 않았습니까? 이걸 도입한 기업이 무려 47만 개사 이상이고 이용자 수도 거의 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클라우드도 아쉽게도 적자 사업 부문입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손익계산서입니다. 이건 3년치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 전무님께서 주식 하실 때 항상 주식은 미분값이다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YY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빨간 칠을 해놓은 것처럼 그 매출액, 여기 영업 수익이라고 나와 있는 매출액도 올해 약 15% 증가할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 당기 순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36% 증가할 거다. 그리고 희석 주당 순이익 EPS도 약 20% 증가할 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3분기까지 데이터에 그 3분의 4를 곱해서 연간으로 환산을 한 데이터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여기서 약간 계속 이제 발표하시면서 조금 물 한 잔 드시게 보면 클라우드가 AWS나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이익이 나고 있는데 네이버는 클라우드가 계속 지금 적자이네요. 보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익이 나는 건지. 근데 지금 116억, 그러니까 1160억이죠.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1160억에서 1482억까지 매출 규모가 늘어났는데, 보통 보면 이제 고정비가 커버되면서, 손실이 나도 좀 이제 줄어야 되는데, 손실 손익 적적 규모가 650억에서 870억으로 그냥 매출과 비례해서 적자가 나오거든요. 전문이 구글 클라우드도 적자잖아요. 구글 클라우드도. 그러니까 지금 1, 2등만 흑자고 예, 3등보다 다 적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구글 클라우드도 적자. 이거 가끔 흑자를 기록할 때도 있는데 적자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는 매출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찾아보겠는데 분기 기준으로 구글 클라우드가 7.4빌리언? 분기에 7.4빌리언이에요. 7.4빌리언. 그럼 8조 정도 좀 넘는 금액인데 그래도 적자가 나는데 적자입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클라우드 이 비즈니스 자체가 아직은 이 성숙기에 안 들어갔죠. 클라우드는.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선두권 주자들은 뭐 30-40%씩 성장하는데 그 후발 주자들은 웬만큼 매출을 일으키지 않고는 수익 내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는 클라우드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는 어때요? 클라우드 시장 클라우드의 시장 성장세도 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23년에서 27년까지 4년 동안 약 그 21% 성장할 거다. 성장할 이런 전망이 있었습니다. 돼 있고 국내 시장은 보면 좀 그러니까 좀 애매하네요 아직까지는. 웬만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은 아마존하고 저거 쓰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죠. 아마 이거 늘어나는 게 정부 기관들에 아마 좀 늘어난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사실 생각이 듭니다. 정부 기관 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에서는 지금 예를 들어 SK는 SK CNC 쪽에 있는 클라우드를 쓰고요. 삼성은 삼성 SDX에 있는 클라우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경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좀 기술 기업이 많아서 이걸 갖다가 다른 회사 다른 데다 클라우드에 올리기에는 좀 그렇죠. 약간 기술적인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SK그룹은 SK CNC 하고 삼성은 SDI, SDS 하고 제가 그냥 듣기로는 롯데는 롯데정보통신. 대기업 우리나라 다 하고 있어. 제가 듣기로는 일부 기업들에서는 아마존도 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쓰고 구글도 쓰고 이렇게 쓰임새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나눠서 쓰는 데다가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거기서 이제 네이버가 끼어들어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아직까지는. 이건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어쨌든 가장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제조업에서는 자기들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보호를 하라고 산자부에서 계속 가이드를 주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은 결국에는 클라우드를 저희가 흔히 쓰는 사스나 IaaS 형태가 아니라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그렇죠.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들 자체 내 시스템에다 구축을 해야 되는 것들이 또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아마존, MS 이런 거, AWS 이런 것들, 애저 같은 경우들도 결국에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간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혜택을 본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인프라 쪽이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기업들이 더 보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재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 게 유리한데 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의 그 클라우드 사업부가 우리나라를 자주 방문해요. 자주 방문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 이런 데가 굉장히 큰 고객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재벌 그룹 아니고 그냥 단일 기업인데 좀 사이즈가 큰 데는 자체적으로 클라우드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쓰는 것보다 네이버를 써야만 되는 네이버만의 클라우드 경쟁력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일단 네이버 자체 내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네이버 드라이브라던가 결국에는 사스 형태대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네이버 클라우드로 당연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나올 거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있는 것들 저희들 보면은 데이터나 메일이나 그런 것들 결국엔 다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되는 구조니까 그쪽에 좀 더 포커싱이 많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관공서나 이런 쪽에는 네이버나 이런 데 협업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네요. 하긴 최근에 네이버에서 AI 나왔던 네이버 클로바 관련해서 대기업들하고 뭐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맞습니다. 똑같은 뭐 챗GPT나 이런 게 있어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네이버 거를 쓰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최근에 네이버의 이 하이퍼클로바랑 뭐 연계해서 뭐 하는 거 보면 클라우드도 마찬가지 이 네이버의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어떤 경쟁력이 있을 거다 그죠? 네, 있다고 봅니다. 하긴 국내에서는 네이버 쓰는 게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잠깐 거슬러서 올라가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가 아까 이 서치 플랫폼은 별로 성장을 못하는 것처럼 아까 그래프로 하는 거였었죠? 18페이지였나요? 17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이 18페이지에도 그로스 레이트가 21년에서 22년 파란색 막대 그래프보다 22에서 23으로 요 주황색이 적게 나오는 게 서치 플랫폼하고 핀테크 요 두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서치 플랫폼 요쪽은 이미 성숙 산업에 가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코로나라는 무슨 특수한 환경이 있어서 21년, 22년이 좀 기고 효과라서 그런 거예요? 둘 다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둘 다 있었던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근데 아까 서치 플랫폼에서 요 부분의 매출 중에 광고 시장? 광고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가 광고 시장은 사실 예전에도 10조였고 지금도 뭐 별로 성장이 없어요. 뭐. 근데 온라인 광고는 성장이 높으면서 기존 오프라인 광고 시장은 온라인 시장이 다 그냥 잠식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서치 플랫폼 요 내부에서 아무튼 성장률은 이 매출 성장률이다 그죠? 이 그로스 레이트라고 하는 게 매출 성장률은 역성장은 아닌데 성장률이 이제 떨어진 거다 그죠? 근데 서치 플랫폼은 마이너스 난 거예요? 주황색으로 보면 약간 마이너스 난 것 같기도 한데 약간 그런데요.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원래는 최근 연도가 그 전 연도보다 더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잠깐 이게 컨텐츠도 밑에 그 YOY라고 한 게 22년하고 23년은 추정치인 거예요? 네, 그 3분기까지 실적에 3분의 4를 곱했습니다. 3분기까지 실적에 3분의 4를 곱했네. 네. 그러니까 4분의 3만 됐으면 지금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볼 수가 있는데 잠깐만 3분의 4를 곱해서 연간 추정치로
한 거긴 한데 어쨌든 그로스 레이트가 확 좀 떨어진다, 그죠? 핀테크도 떨어지고 콘텐츠는 뭐 80몇 프로 나다가 지금 30몇 프로면 여전히 높긴 한데 저는 서치 플랫폼이 약간 역성장처럼 보여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그게 밑에 재무제표에도 혹시 나옵니까? 21년, 22년. 그 17페이지 보시면 17페이지 나옵니까? 네, 그 22년에 서치 플랫폼 매출액이 약 3조 나오네. 5,680억인데 3조 5천억 정도인데요. 그 23년 3분기까지 데이터에 3분의 4를 곱한 값이 3조 3조 5천억 정도입니다. 예, 조금 낮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오히려 역성장했다, 그죠? 예.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그 4분기가 아까 광고 성수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4분기 값이 1, 2, 3분기 평균 값보다 조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 데이터가 나오면 마이너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아무래도 약간 계절성이 있어서 보통 4분기가 좀 좋을 건데 그걸 그냥 3분의 4를 곱하면 그죠? 네, 4분기 계절적인 효과를 그래서 컨센서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치 플랫폼에 컨센서스가 있는데 23년 토탈로는 3607이네. 예. 다른데 이 자료는 어디? 키움 겁니다. 키움의 서치 플랫폼 23년 자료는 3607. 3607. 3조 6천. 그러니까. 70억. 그럼 어쨌든 21년보다는 22년이 높고 22년보다는 23년이 높다, 그죠? 네. 그렇게 36으로 보면 일단은 22년보다는 그래도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아까 하던 거 계속 해주시죠. 네, 아까 재무제표를 보다가 잠시 넘어갔었는데요. 그 손익계산서에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매출액이 약 9조 5천억 우리 예상이 되고 10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영업 이익은 약 1조 4천억 정도 버는 회사다. 당기 순이익도 약 1조에 가까운 이익을 낼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 표인데요. 자산과 부채, 자본 총 이렇게 있습니다. 총 자산은 약 33조 정도이고요. 그 부채는 약 10조, 그 자본 23조 정도 되는데 제가 재무제표를 막 자세하게 뜯어보는 수준은 아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자본 이익 잉여금도 많다 이 정도 수준에서 얘기를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표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시면은 계속해서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갖고 왔는데 여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가 계속해서 적자였다가 올해 3분기까지 올해 3분기에 크게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요런 데이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 재무제표 하면 우리 최상구님이 또 여의도 최강자시니까 이거는 그냥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된 거는 전 분기에 비해서 잠깐만 이게 21년 12월이고 22년 12월이고 전년 동기 20년 말, 21년 말, 22년 말이고요. 그리고 23년 9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현금의 증가 감소를 나타낸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22년 말 대비 23년 9월에 현금의 변동을 보니까 4,118억 원인가 이게? 네, 단위 억원입니다. 4,118억 원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기초연금하고 기말연금이 이렇게 계산된 거고요. 그러니까 그 22년 말에는 이 회사가 현금이 2조 7,242억 원 있었어요. 그런데 4,187억 원이 9달 동안 늘어서 지금 현금이 3조 1,428억 원 있어요. 그렇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예. 예, 요 부분 이제 보기 전에 다시 손익계산서로 예. 좀 올라가가지고 28페이지. 네. 자, 여기서 우리가 특히나 재무제표 분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예,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좀 알아야 되는데요. 그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예. 영업이익률인데 일단은 영업수익이 이렇게 6817, 8220, 7133 해가지고 일단 올해는 3분기밖에 안 했으니까 네, 요 부분은 총 10조 아까 된다고 그랬나요? 10 얼마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니 그 4분기 매출이 잘 잡히면 네. 10조를 넘는데 그걸 그렇죠. 유의 있게 네, 봐야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렇게 될 건데 일단은 이렇게 영업수익이 계속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오히려 작년에 줄었다, 그죠? 그러면서 전체 그 네이버의 영업이익률이 시장 올해 바닥을 칠 때 15%가 깨져서 13점 얼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죠? 영업이익률이.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반등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영업이익률이 다시 반등하면서 최근에 15%까지 올랐죠. 맞습니다. 올랐는데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영업이익률이 더 높았었어요, 그죠? 네, 연간으로 제가 한번 보면요, 예전에 19년도에는 예. 영업이익률이 26%, 예. 그리고 20년도에는 22%, 21년도에는 19%. 네. 네. 그리고 이제 21년부터 22년도 아까 전에 저희 그 보면은 광고 쪽에서 이제 성장이 정체되는 네. 딱 그 시기 보니까 바로 영업이익률이 15%대로 떨어지고 뚝 떨어지고. 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해가지고 이제 보면은 그게 더 극명하게 이제 아마 보일 텐데 네. 그 15%씩 해서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던 것들이 예. 분기로 지금 바뀐 거 맞아요? 분기로 안 바뀌네. 최근 한 2년간 보면은 대체로 15% 내외 유지하고 네. 잘 나올 때가 16.4%? 뭐 이런 식으로 잘 안 나올 때는 14%대 후반. 13대는 안 나왔었군요. 13대는 안 나왔습니다. 14.5. 예, 14.5까지 떨어졌다가 예. 올해 2분기부터 15.5 예. 이렇게 지금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예. 모습이다, 그죠? 맞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건데 네. 지금 사실 네이버는 매출의 증가는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투자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네이버가 엄청 많이 증감을 하고 있고 자산이 21년도에 확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폭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다 할지라도 네, 지금 매출에 대한 성장세랑 이런 걸 바라볼 때 저희가 어느 곳으로 좀 더 중점을 보고 맞춰야 될지 즉 이 회사는 돈을 벌고 있으면서 그만큼에 대한 투자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봤을 때는 그렇네요.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이 포시마크 인수했었잖아요. 네. 그때 그 포시마크 적자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시마크 같은 거 인수를 하면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지는 예, 거죠. 영업이익 기여도가 낮아지죠. 맞네요. 그런 부분도 있었다, 그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투자 활동도 있고. 네. 그러면 또 계속 한번 가볼까요? 네. 이제 참고 사항입니다. 그 아까 네이버 연결 기업이 98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투자 자산들 가치가 어느 정도 되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IR 자료를 뒤져보다가 22년 말 자료인데 그 요 투자 자산에 대한 가치가 약 15조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도 뒤에 밸류에이션 할 때 간단하게 참고를 한번 해봤고요. 또 주주 환원 정책도 코멘트가 있어서 참고를 해서 가져왔는데 그 3년 동안 그 잉여 현금 흐름이 15에서 30%를 뭐 현금 배당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자사주 특별 소각도 매년 1%씩 자사주 소각을 진행하겠다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이 자료도 역시 네이버 IR 자료고요. 그 다음 실제로 했냐 안 했냐 궁금해서 또 분기 보고서를 살펴봤었는데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했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지난 3년 동안 실제로 3.89%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소각을 했더라고요. 그 배당도 올해 실시했었고 또 이게 그 성과 보수 같은 개념으로 분기 보고서 있길래 가져왔는데 이건 그 최수연 CEO의 성과 산정 기준에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뭐 코스피보다 아웃퍼폼을 해야지 뭐 지구 규모가 상향된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재밌기도 했고 그 인재 이탈 이슈가 되게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뭐 네이버에서 뭐 이런 이슈들을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것도 간략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21년 라인향 그 15조 그 말씀을 잠깐 주셨었는데 이것도 약간 어떤 식으로 됐던 건지 궁금해서 찾아봤었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이베스트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지배구조가 뭐 좌측 그림에서 우측 그림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막 자세하게 모르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여기 그 1분기 당기순이익이 15조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1분기 당기순이익 15조 원이 그 네이버의 ROE 하락에 되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ROE가 실제로 21년 전에는 하이 싱글 정도였는데 21년에 100%를 찍고 22년 작년에 3%인가 그랬어요. 자기 자본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숫자가 너무 커서 그 ROE 값이 낮아지고 이게 조금 더 가서 코스피 전체 ROE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코스피가 지금 ROE가 한 8.8%? 예. 뭐 요 정도 나오는데 그죠? 그 순이익으로 아까 얼마 잡았었죠? 20 몇 년도에? 1년도? 21년도 1분기에 그 15조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식하면서 자기 자본이 확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ROE가 E가 ROE 리턴 온 에코티 E가 확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네, 에코티가 늘어났어요. 네, 참고할 것들까지 살펴봤고요. 네. 이 증권가 컨센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틀러라는 사이트에서 참고를 했는데요. 그 12월 6일 기준으로 그 업사이드가 약 30% 정도 남아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또 7개의 증권가 리포트를 통해서 그 어떤 코멘트들을 좀 유의있게 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컨센서스 추이인데요. 뭐 23년 아니면 24년에 매출 1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그 22년에 약 7천억 정도 수준이었는데 올해는 아마 당기순이익이 1조를 넘지 않겠나 라는 컨센서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더 중요해 보이는 내용들만 제가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예. 네. 그 광고 시장의 제약에서 그 정체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계속 주셨었는데 네. 그 4분기에는 아까 그 뭐 성수기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커머스에서 그 도착 보장이라는 서비스를 유료화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 그 커머스의 이익 성장에 또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 클라우드 B2B 매출 등도 새롭게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클라우드 이 사업 부분 안에 그 클라우드도 있지만 그 AI 서비스들도 다 클라우드 부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클라우드를 단순하게 클라우드라고 보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플러스 AI라고 보시는 게 좀 이해하시는 데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24년에 죄송합니다. 그 24년에 광고팡이 회복할 거다라는 코멘트도 있고 또 이어서 이베스트의 오리나 연구위원이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에도 나왔던 코멘트인데 그 비용 절감 효과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자료에 준비는 안 했는데 그 네이버 임직원 수도 그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그 임직원 수가 약 4,000명 후반 정도였는데 그 최근 분기 보고서를 보니까 4,000명 초반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인력 감축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비용 구조 절감에 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까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광고 시작이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그 B2B AI 관련 성과들은 24년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 밑에 장표를 보시면 콘텐츠 사업 부문의 그 적자폭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오른쪽은 그 서치 플랫폼이 그 YY 데이터가 거의 플랫해 있다가 또 4분기엔 약간 좀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셨습니다. 계속해서 리포트들 살펴보면요. 그 SK증권에서는 3분기가 본업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31.7%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 좋게 봐줬던 것 같고 이 커머스 솔루션 이 사업 부문이 매출 성장이 가파르지 않았습니까? 이게 가파른데 그 다른 솔루션의 수익화를 통해서 그 별도 마진 개선에
계속해서 힘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안타에서 또 이런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그 브랜드 스토어 수수료율을 상승해서 이게 요 부분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얘기가 그 뒤에 그 네이버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오는데요.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모델을 수익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라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글로벌 기업들도 그렇고, 유안타도 그렇고 뒤에도 나오는데, 네이버의 AI 모델은 그 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AI 서비스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더 딥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네이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4년에 또 매출도 증가하고 이익률도 개선하면서 자연스럽게 밸류에이션도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고요. 또 신한이 가장 보수적으로 봤었는데, 신한이 TP가 타겟 프라이스가 2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신한이 코멘트들을 살펴보면은 뭐 휴가철을 맞아 플레이스 등이 뭐 매출이 뭐 최고를 기록했지만 뭐 뒤에 디스플레이 광고는 뭐 부진해서 역성장을 지속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그 마지막 코멘트를 보시면 비용 통제가 지속되고 있긴 하나 그 침체에 대응한 해당 전략 여력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그 타겟 프라이스를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움증권의 보고서도 가져왔는데요. 저 두 번째 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뭐 금리 등 매크로 이슈 완화에 따라서 광고 경기도 회복하고, 그리고 뭐 커머스 솔루션 사업이 확대되고 탑라인 성장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매출 성장에 기여를 할 것이다. 내년에 온기로 반영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키움에서 AI 밸류를 매겨주셨는데, AI 가치를 평가한 데는 키움밖에 못 봤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셨나 봤는데,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밸류에이션 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찰리 먼거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서 이 코멘트를 인용을 했고요. 혹시 첨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찰리 먼거 코멘트. 예, 코멘트 요거 해주셔야죠. 예, 예. 읽어줘야지. 제가 읽었습니까? 네. 감히 찰리 먼거께서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투자를 너무 어려운 서류함에 넣어둔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건 너무 어려운 서류함에 넣고 밸류에이션 할 때도 참고를 안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 가치를 정확하게 사실 밸류에이션은 못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경쟁구도, 그렇죠? 이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나 혼자 독보적인 성장을 할 때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면 이 PER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수많은 강력한 잠재적인 경쟁자가 막 탄생을 하고 이러는 걸 어떻게 다 밸류에이션에다가 넣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밸류에이션을 분명히 하긴 하지만 항상 시장이 주는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죠? 시장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멀티플을 줄 때도 있고, 우리는 이 주식이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은 인정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나고 보면 항상 시장이 맞았어요. 물론 그 중에 그 대중들의 이 분위기 때문에, 포모 현상 때문에 가격이 왜곡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거는 시장의 가격이 아니라 대중들이 만들어낸 왜곡된 가격인데,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데 왜 이 주식은 비싸게 거래되고 왜 이 주식은 맨날 싸게 거래되는지. 그래서 저는 가장 정확한 그 밸류에이션 시스템은 시장 그 자체다.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생각하고 있고. 자, 그래서 거의 모든 투자를 너무 어려움 서류함에 넣어두고 쉬운 투자 몇 건부터 샅샅이 살펴봅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분석하기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앞전에 기업 탐정 채슬리에서 우리 최 상무님이 버커셔 해서웨이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와, 정말 많은 걸 깨우쳤잖아요. 투자의 천재 워런 버핏이 투자해 놓은 회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철도 회사, 보험 회사부터 해가지고 그죠? 에너지 유틸리티, 뭐 제조업, 유통, 서비스 다양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차세대 넥스트 뭐 패러다임 변화는 뭔가 막 그런 걸 찾아다니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정작 워런 버핏은 그죠? 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비즈니스부터 투자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문구를 따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신한의 강석오 애널리스트분, 예, 저는 뭐 네이버에 대해서 좀 좋게 보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리포트 중에서 요런 리포트 되게 좋아해요. 이 사람은 왜 TP가 20만 원이란 말은 셀 리포트잖아. 그렇죠. 그죠? 이거는 셀 리포트예요. 자, 그래서 셀 리포트를 적은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이 리포트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11월 6일단인데 비용 효율화 노력이 지속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비용 통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침체에 대응한 해당 전략의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아 보이며 내년 외형 성장 둔화 전망에 따라 기존 이익 추정치 및 밸류에이션은 변함이 없다. 나는 셀 리포트 이 의견을 꺾을 생각이 없다. 이 말이네. 네, 그렇죠. 이분도 고집이 있으시다, 그죠? 예, 이름 자체가 고집 있게 보여요. 강석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저는 뭘 걱정을 했냐면 사실 이익이 약간 깨질 걸로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챗GPT가 작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GPU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잖아요. 근데 최수연 사장이 우리도 한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야, 네이버도 어쩔 수 없이 저 생성형 AI를 해야 될 건데 너도 나도 저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GPU 가격이 엄청 비싼데 저 돈을 들여서 쫓아간다고 했을 때 바지가랑이 찢어진다고. 그래서 저는 분기 이익이 혹시 깨지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했는데 분기 다 서프라이즈 났었잖아요. 그런 측면이 제가 야, 대단하다. 비용 통제를 뭐 어떻게 했길래 분명히 AI에 대한 투자는 투자대로 계속 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수익 서프라이즈를 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영진 프로님 네. 네이버 어떻게 그렇게 비용을 통제를 하고 그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갔을 건데 물론 그 투자 비용을 전부 다 비용 처리하지는 않고 그죠? 보통 R&D 비용 뭐 자산으로 잡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디테일을 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일시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산화해가지고 상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회계 정책을 취하는지 거기까지는 좀 봐야 되겠네요. 저는 그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강석호 애널리스트 분 리포터는 제가 따로 한번 풀 리포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 리포트 여기 있는데요. 네. 보니까 추정 자체는 그렇게 아주 보수적인 것 같진 않아요. 숫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숫자는 큰 차이가 없는데 밸류에이션에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은 SOTP 방식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또 그 시각차가 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아주 싼 거는 아니에요. 솔직히 1조 버는데 시총 30조면 30배니까 그죠? 네. 올해인가 내년이 이제 1조 3천억 올라오나요? 올해 그 연말 컨센서스가 1조 4천억 수준. 1조 4천억이니까 1조 4천억. 근데 지금이 내년이 한 1조 6천억? 요번 보셨는데 6천억이고. 실제로 그
아, 1조 6천억. 컨센이 1조 7천억인데, 1조 요거는 1조 6천억 보셨어요. 아, 조금. 예. 컨센보다는 500억 차이예요. 아, 그래봐요 500억 차이. 500 차이예요. 내년에 영업이익이 1조 7천억이란 말이죠. 예, 저기 컨센이 1조 7천억인데 1조 6,500억. 예. 그러면 영업이익으로 보면 PER은 한 22배밖에 안 되는 거네요. 거기다가 하나의 최근에도 보면 이 자회사 상장하기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뭐 두산 로보틱스 상장하기 전에 큰 폭으로 올라갔던 이유가 이 상장하려고 자회사를 IPO 시장에 내놨더니 야 시총을 이렇게 높게 받아?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내년에 그 웹툰을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그랬죠? 예. 근데 아까 뭐 왜 나스닥에 상장할까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나라에 상장하는 것보다 나스닥에 상장하는 게 훨씬 낫죠, 사실은. 훨씬 낫죠. 네. 나스닥은 이런 플랫폼에 대한 기업 가치를 되게 높게 주다 보니까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고 했을 때 시총이 얼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는 주가가 튀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뭐 실력만 있다면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플레이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확한 평가. 예. 우리나라처럼 뭐 IPO 하고 난 다음에 MSCI나 뭐 페니텔 해가지고 과도한 평가, 이런 과도한 평가. 아니 근데 뭐 나스닥이라고 과도한 평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사실. 아 그런데 에어비앤비, 우버 처음에 상장됐다가 예. 상장됐다가 다 꼬꾸라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결국에는 그 당시에는 그 상장 초기에는 이익을 잘 못 내다가 지금 이익이 정상화되면서 제대로 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죠.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적자 냈었잖아요. 네. 이번에야 이제 4분기 연속 흑자 내면서 시총도 되고 또 캐파도 되니까 S&P 500에 편입된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강석호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약간 컨센보다는 조금 밑돌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보면 이제 내년에 영업이익은 1조 7천억은 내년이에요, 내후년이에요? 내년입니다. 아, 내년에? 예. 내년에 이 정도만 나와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리고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거 언제 흑자 전환 시키겠냐 했다가 흑자 전환 시기가 굉장히 빨라졌죠, 지금. 에비타 기준으로는 1분기 흑자 전환 했습니다. 네. 벌써 흑자 전환 했어요. 그런 거 보면 네이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 게 인수할 때부터도 좀 자신감이 보였었는데 일단 인수할 때 아주 비쌀 때 인수를 했었으면 이 승자의 저주에 걸리는 거거든요. 옛날에 2006년 7년도에 인프라 사이클 때 두산 바켓 인수했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다 아는 거예요. 아, 이번에 중국에 의한 인프라 사이클이 너무 과도하다. 팔아먹자 해가 바켓을 아주 비싼 가격에 딱 팔아먹고. 근데 이번에 플랫폼 기업이 가장 가치를 낮게 받을 때 포시마크를 1조 7천억 정도 인수했던가요? 그렇죠. 완전히 헐값에 인수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흑자 전환을 시켰으니까 이런저런 걸로 보면 여러모로 나쁘지 않겠다, 그죠? 네. 그리고 제일 좋게 보는 애널리스트는 이 키움증권의 김진구 애널이에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TP가 34만 원이네요. 네, 일부러 대조하려고. 대조하려고. 야, 1년 뒤에 진짜 누가 맞을지 참 궁금하네요. 네. 우리 그 박찬희 프로의 TP는 얼마입니까? TP 뒤에 나옵니다. 아, 뒤에 네, 기대가 되네요. 네, 빨리 봅시다, 그러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메리츠 리포트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그 클라우드 얘기가 잠시 나왔었는데 제가 B2G 기회라는 거에 그 빨간 처리를 해뒀습니다. 그 정부 산업으로 클라우드 갈 때는 그 공기업이나 그런 데서 한글을 쓰는 것처럼 클라우드를 쓸 때 네이버 클라우드를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그 크림 얘기를 제가 아까 드렸었는데 그 페이머스라는 회사가 또 있어요. 이 페이머스 회사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인증해주는 그런 회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크림은 또 중고를 리셀하는 회사고 회사이기 때문에 둘이 궁합이 잘 맞지 않겠습니까? 네. 크림과 페이머스를 단순 합산 시 이익 가능에 흑전 예상한다. 뭐 이런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네이버페이가 그 중국, 일본을 시작으로 4분기부터 동남아권을 확대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해외 총 10개국 및 지역이 유니온페이 가맹점으로 커버리지 확대한다. 이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모멘텀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스노우도 제가 아까 이게 흑자 전환하면은 그걸 온전히 개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메리츠에서도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 밑에 장표는 글로벌 웹툰이 계속해서 괜찮다. 네이버 웹툰 부문 매출 추이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리츠 내용이 좀 많았는데요. 뒤에 한 페이지 더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 뒤에 보시면 아까 다른 증권사에서도 요 언급이 있었는데 그 네이버의 생성 AI가 요 시장에서 유의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부 B2G향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정부 사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70%가 네이버 클라우드를 선택했다고 해요. 네이버의 경쟁력이 있구나. 물론 그 B2G향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봐야겠으나 네이버가 그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경쟁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펀트인데요. 간단하게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첫째는 매출액 위에부터 보시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지분법 손익이 있는데 매출은 약 20년에서 21년 사이에 4개 분기 정도 잠시 하락한 때가 있었으나 이 4개 분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업이익도 약간 보시면 21년부터 올해까지 정체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올해 3분기 약간 서서한데 영업이익이 돌파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분법 손익도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시 성장을 하고 있고 지역별 매출액 비중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당연히 네이버가 국내향 매출이 제일 높은데 그 일본이 약 22년 기준으로는 5%고 23년 3분기까지는 약 7%. 그리고 없던 미국이 최근에 새로 생겼는데 이건 포시마크 인수 때문에 생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매출과 영업이익 등등의 자료들도 살펴봤고요. 다음에 네이버의 월별 주가 추이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데이터가 10년 10월부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13년 7월과 8월은 이 거래 정지가 잠시 된 적이 있어가지고 데이터를 못 가져왔습니다. 분할 때문에 네. 그런 거죠. 네. 이게 그러면 이 표가 마이너스 12.6% 마이너스 5.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라고요? 매출 추이? 주가 추이입니다. 주가 추이. 주가 상승률. 월 주가 등락률. 등락률이군요. 2010년부터 가져오셨다 그죠? 네. 2013년도에 딱 분할했다가 9월 달부터 이 네이버로 그때 분할이 됐었는데 9월에만 24.75, 10월에 7.5, 11월에 17, 12월에 4.6. 그래서 이때 당시에 네이버 플레이를 잘못했으면 시장을 이기기가 힘들었어요. 이때 제가 뭐 매년 끝날 때마다 백서를 적기 때문에 그때 올해 한 해 뭐를 나는 잘하고 못했을까 그거 해보다가 13년도에 많이 올라간 주식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하이닉스고 하나가 또 네이버예요. 그래서 하이닉스와 네이버를 플레이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 분할하고 나서 제가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었는데 어디 좀 주식이 없는 데서 자꾸만 그 주식을 좀 블락딜로 넘겨달라고 쫄라가지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래 오버해서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쫄라서 그쪽에 이제 블락딜로 넘겨줬었거든요. 넘겨주고 난 뒤에도 계속 주가가 강해가지고 엄청 후회했었어요. 괜히 블락딜로 넘겨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생하게 기억하죠. 그때. 그때 1년에 97.6% 올랐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약간 조심스러운 게 짝수의 1월 수익률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아, 짝수의 1월 수익률이 예. 내년 이제 한 달 뒤네. 네. 이건 약간 좀 제 기대치를 낮추려고 좀 반대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요걸 참고하려고 요 표를 넣었습니다. 아, 야, 요거는 원래 요 포맷은 우리 회사에서 써먹는 포맷인데, 야, 요걸 갖다가 또 우리 박찬희 프로께서 또 따라해 보셨네. 아, 맞습니다. 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월 달이, 제일 밑에 짝수, 2년 때문에 22년, 코로나 터졌을 때. 잠깐, 1월 달에 18% 빠졌고, 2월 2.3, 22년요? 작년. 작년에. 작년 1월 달이 우리 시장이 안 좋았죠. 이 LG엔솔 상승하면서, 네,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막 시총 많이 뺏겼잖아요. 그 작년 1월이 영향을 많이 줬네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좀 빠졌고, 2018년도에 4.48, 2016년 1월 달에는 요때 시장이 많이 빠질 때거든요. 1월, 2월 달에. 유가 26불 가고 중국발 위기 하면서, 요때가 이제 홍콩 EL에서 낙이 났던 게 16년 1, 2월 달인데, 시장 자체가 이제 빠졌었고, 16년 23년. 네. 그 다음에 14년도도 안 좋았네. 14년 1월 달에 안 좋았고. 그렇군요. 1월 달, 잠깐만. 우리가 시장 코스피로 해보면 1월 달 시장이 좋은데. 그죠? 바로 뒤에 코스피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예. 네, 한번 볼까요? 예. 1월 평균 승률이 약 57%고요. 상승률은 거의 플랫이더라고요. 승률이 57%고. 예. 오를 확률이 97%였는데 그 2000년 이후 데이터입니다. 예. 2000년 이후에 실제 상승률은 약 그냥 보합이네. 예. 근데 짝수 해는 0.97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코스피의 1월 상승률이 짝수에는 0.97인데 홀수에는 2.46으로 네. 월등하게 높은 모습인데, 코스피 자체는 거의 1% 그래도 오르는데, 좀 전에 네이버가 짝수해의 1월 달에 마이너스 4.77을 기록했단 말이죠. 평균 수익률. 네. 야, 그렇군요. 이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막 듭니다. 매수의 기회로. 네. 그렇죠. 마지막 네이버를 탈 수 있는 또 기회를 주는 거네. 1월 달이면. 네, 그런 것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달은 어때요? 12개월 중에 네이버가 네. 제일 가장 강한 달은 언제예요? 가장 강한 날이 11월이었습니다. 11월? 예. 실제로 지난달에 되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 홀수의 상승률에서는, 홀수의 상승률에서 제일 많이 오른 달은 10월 7.4%? 네, 맞습니다. 그 10월이라서 제가 사실 10월에 많이 샀었는데, 그 전에 10월 안 오르더라고요. 틀렸나 싶었는데, 다행히 11월에 많이 올라가지고, 바로 회복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리고 내년이 어차피 짝수회니까 이제 우리는 짝수회만 보면 돼요. 네. 자, 내년에 짝수회에 짝수회 중에서는 아까 11월이 제일 많이 올랐다고요? 짝수에서는 1.5? 3월이 제일 좋습니다. 3월이랑 6월이 제일 좋습니다. 3월이 3.19? 네. 3.19고 6월이 4.48이네요. 8월도 괜찮네요. 8월까지 괜찮네. 8월 3.69. 5, 6, 7, 8이 전부 플러스다, 그죠? 그렇네요. 네. 내년에 어쨌든 트럼프, 바이든 또 승부가 될지 뭐 대선이 있으니까 우리도 9, 10월은 내년에 무조건 피할 건데 7월에 팔아야 되나 5월에 팔아야 되나 6월에 팔아야 되나 요 고민을 좀 했는데 종목별로 월별 상승률을 한번 이렇게 좀 따져봐야 되겠다, 그죠? 네. 아마 삼성전자 다르고 네이버 다르고 뭐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짝수에 내년 8월 달까지는 네이버가 오히려 1월 달에 안 좋았다가 이 3월, 4월로 가면서 이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그런 그림. 그러고 보니까 21년도에도
그랬고 삼성전자나 이런 거 고점은 21년 1월 달에 나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가 6월 달에 고점 친 게 사실 이 네이버 카카오랑 요런 주식 때문에 사실.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퀀트 데이터까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드디어 밸류에이션을 해볼 차례입니다. 51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 10개 종목과 그리고 미국 M7 종목을 네이버와 비교했는데요. 이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보면서 느꼈던 게 그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누가 뭐라 해도 그 글로벌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글로벌한 기업이고 네이버는 약간 얘네가 내수용이냐 글로벌 하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의 차이가 나나 뭐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가 삼바보다 돈은 잘 벌거든요. 삼성 바이오는 PR 약 50배고 네이버가 지금 40배 뭐 조금 밑도는 수준이니까 트레이딩 PR로 그런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냥 빅테크들과 비교해봤을 때에는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또 그냥 괜찮은 PR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요걸 또 참고해봤고 또 두 번째는 그 네이버 안에서 그 네이버라는 기업이 그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살펴봤는데요. 그 PR은 대체로 약 40배는 평균으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PBR도 항상 2배는 윗도는 수준이었는데 그 작년 PBR 2배를 깨고 내려왔고 또 밑에 표는 그 주가와 시중금리 추이인데 금리는 역축입니다. 금리가 올라갈수록 네이버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PSR도 항상 4배는 받았었는데 그 작년에 깨졌다라는 거를 참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을 해볼 텐데요. 아까 제가 그 투자자산 가치를 언급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2022년 기준으로 그 관계사 투자자산 가치가 약 15조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당기순이익이 1조 1000억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3분의 4를 곱했을 때 23년 연간 당기순이익이 약 1조 4천억 정도입니다. 이 1조 4천억에 대해서 제가 PR을 20배부터 40배까지 줘봤는데요. 이건 가장 보수적인 접근을 한 거였어가지고 20배로 줬습니다. 20배를 줬을 때 시총이 약 29조인데요. 여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누락한 게 있는데 요 당기순이익 1조 1천억은 그 요약 별도 재무 정보라 가지고 그 네이버 온전히 그 네이버 하나를 대상으로 한 당기순이익입니다. 요 네이버라는 코어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과 그 투자자산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합치면 현재 그 네이버라는 연결 기업에 대한 전체 가치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던 거고요.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별도 기업에 대해서 연간 당기순이익이 약 1조 4천억 정도로 예상되고 이 1조 4천억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20배에서 40배까지 줘봤습니다. 20배 1대1 가치가 약 29조였는데요. 요 투자자산 가치라는 게 사실 나중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서 그냥 50% 할인을 했어요. 올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50%를 할인을 했습니다. 해서 요걸 합산해주면은 그 7조 5천억과 그 별도 기업 가치 29조를 합치면 약 37조 원이거든요. 현재 시총이 35조 정도니까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 봤을 때도 37조를 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연결 기업의 가치 지금 7호 빵빵빵 이게 연결 기업의 가치를 7조 5천억으로 봐주고 그 밑에는 10조로 봐주고 12조 5천으로 봐주고 요렇게 했을 때 근데 이건 테이블을 펼쳐 놓은 건데 제가 빨간색 친 값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봤는데 제일 처음에 언급드렸던 5년 평균선 그것만 해볼게요. 17%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 올해 기준 종가랑 그 지난 4년의 종가를 평균 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종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5년 평균 가격도 자연스레 올라갑니다. 그걸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 실제로 5년 이동 평균을 뚫고 올라가는 그 가격 시점이 25만 8,700원이거든요. 물론 50원이라는 단위는 그 호가에서 없는 단위지만 그냥 요걸로 봤을 때는 업사이드 약 21%가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1분기 당기 순이익이 그 평가 손익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그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 내년 1분기에 정상적인 이익으로 돌아오면은 오는 걸 가정해서 현재 그 12개월 포워드 PR이 23배입니다. 이 PR이 25배에서
25배로 줬을 때도 약 6%의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고 30배는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30배를 줘봤는데 이때도 약 27%의 업사이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 받고 있는 트레이딩 PER 40배를 준다고 하면은 업사이드가 약 70%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코멘트를 제가 써놨는데 그 홍진채 대표님의 거인의 어깨라는 책을 보면 이 공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적용해봤는데 EPS를 그 구글 파이낸스에 치니까 5,445원이 나왔고 PR이라고 해놨는데 PR이 아니라 그 비골 안에 있는 그 괄호 값이 40인 겁니다. 요걸 적용해봤을 때 그 타겟 프라이스가 약 26만원 정도로 나왔고 증권가 컨센서스는 약 27만원이었는데 제가 요건 업데이트를 못했네요. 약 30% 정도의 업사이드가 남아있고 그 아까 PBR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2배는 항상 웃도는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PBR 2배만 회복해도 약 35%이고 그리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는 방식인데 언젠가 그 예전의 가치를 넘지 않겠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22년 시가만 회복해도 77%고 전고점만 회복해도 거의 120%에 달하는 상승을 할 수 있어서 네이버라는 기업을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기대감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달아놨는데 아까 적자 사업 부분이 되게 많다고 했었잖아요. 실제로 이익을 내는 사업 부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 적자 사업 부분이 아까 그 콘텐츠도 그렇고 그 크림과 페이어스 합산도 그렇고 되게 흑자를 앞두고 있는 사업 부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다. 얘는 흑자 전환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업 가치에 대해서 리레이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있고 그 매크로로 봤을 때는 금리나 C 멀티플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는 접근도 해봤고 또 다양한 모멘텀들 사우디 네옴시티, 로봇, AI 그리고 네이버 웹툰 상장 등의 모멘텀들이 남아있어서 그냥 모멘텀으로 봤을 때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타 상황인데요. 그 네이버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다른 나라는 다 구글이 검색 플랫폼을 장악을 했는데 그 한국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3개 자료를 봤습니다. 하나는 그 네이버의 점유율 62% 정도 된다라고 인터넷 트렌드라는 업체에서는 제공을 했고요. 이 위에는 GPT한테 물어본 거고 그 오른쪽 아래는 네이버 Q에게 물어본 자료입니다. GPT는 네이버의 한국에서의 점유율이 약 70% 이상이다 라고 얘기했고 Q가 오히려 더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Q는 약 50% 정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 주요한 기사들 3개 정도 가져와 봤는데요. 그 광고가 계속 침체다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은 뭐 실제로 그렇지만 4분기 좀 괜찮을 거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사우디 등 다양한 기업에서 네이버 그 1784 그 로봇과 클라우드 AI 등 사업을 하는 1784에 방문한 뭐 그런 기사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기사가 그저께였나요? 그때 뜬 기사였는데 그 트위치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그 운영 정지를 하잖아요. 네이버도 비슷한 사업을 영위하려고 계획 중인데 이건 되게 호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애니메이션을 못해서 그 다음 장표 보시면은 제가 그 네이버의 1, 2, 3, 4 분기 추이를 가지고 엑셀에서 이것저것 해봤습니다. 해본 결과 그 몇 분기 실적이 가장 좋을까라는 걸 해봤는데 그 장표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그 슬라이드로 했었거든요. 그 보시면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습니다. 3분기 실적이 가장 좋고 4분기가 그 다음으로 좋고 2분기, 1분기 순인데 그 아까 그 1분기 당기순이익이 4,000원 갔던 게 그 일시적인지 아닌지 궁금하기도 했고 그 3분기에서 4분기 갈 때 그 4분기 컨센서스를 실제로 그 과거 데이터를 감안해서 잡았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해봤는데 실제로 컨센서스를 보니까 3분기보다 4분기 당기순이익 값을 낮게 잡았고 1분기는 낮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그 트레일링 12개월 포워드 PR이 23배인 게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놨구나. 그 컨센서스 수치조차도 이게 실적이 생각보다 서프라이즈로 나온다면은 숫자가 더 좋아지겠다. 그 매력도가 더 생기겠다라는 생각을 요 작업을 하면서 했었고요. 그 마지막은 그 네이버 컨퍼런스 콜 핵심 내용들을 따와봤습니다. 1분기에 포시마크가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웹툰은 연말에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분기에 에비타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더라고요. 이런 언급이 있었고 그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웹툰도 벌써 올해 연말이에요? 올해 연말에 2분기 기준, 에비타 기준 흑자 전환을 했다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이 연말 에비타 기준 흑자 예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예상이라고 돼 있는데, 2분기에 해버린 거죠. 했다고요? 네. 1Q 컨퍼런스 콜에서는 연말에 흑자 예상이라고 했었는데, 2분기에 흑자를 해버렸군요. 에비타 기준으로. 그랬고 3분기 컨퍼런스 콜 내용에는 그래서 이 내용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AI 플랫폼 성과에 대해서 그 사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인상 깊었고요. 그 플레이스 광고 매출액도 YY 기준으로 70% 증가했다. 그 플레이스 광고가 어떤 거냐면은 그 네이버에서 맛집 찾을 때 맛집 치면은 뭐 광고하면서 왼쪽에 뜨거든요. 그 우선순위 광고 걸어주는 게 플레이스 광고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주수도 계속해서 늘었고, 아까 그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브랜드 스토어 수수료도 내년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광고도 10월부터 3분기 대비 약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등이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긴 대장정을 달려왔는데요. 마지막 서머리입니다. 그 캔슬님 점수는 두 가지 방법을 했었는데, 보수적인 관점을 했을 때는 38점이었고, 그 좀 후한 가정을 줬을 때 61점을 받았었습니다. A- 등급을 받았었고요. 그 2023년 컨센서스 기준 그 매출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은 서치 플랫폼이 약 37%, 커머스가 26%, 핀테크가 14%, 콘텐츠가 18% 등이었습니다. 서치 플랫폼이 지속적인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다른 사업 부문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까 또 계속 보셨다시피 콘텐츠와 커머스의 그로스 레이트가 가장 높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별 손익이 아직까지는 그 적자 사업 부가 훨씬 많은데 이 적자 사업 부분들이 흑자 전환하면서 그 사업 부문 재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밸류에이션을 아까 보셨다시피 다양한 방식으로 해봤는데 오늘 평균만 회복해도 약 21%고 그 내년에 그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빠지면서 그 내년 실적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면서 그 PER 40배만 받아도 업사이드가 약 70%나 된다. 그리고 전고점을 회복했을 시에 약 120%나 상승할 룸이 남아있다. 그 모멘텀은 제가 아래 적어둔 것처럼 그 적자 사업부가 흑자 전환될 시에 리레이팅이 될 거고 금리 인하 시 멀티플 리레이팅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사업 부문 뭐 사우디 네옴시티, 로봇, AI, 웹툰 상장 등에 대한 그 모멘텀 반영이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라는 주식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평을 말씀드리면 아까 뭐 찰리 뭔가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정말 꼼꼼하게 좀 따져보면서 투자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닷컴버 볼 때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신한투신에 입사를 했을 때 그때가 99년 11월에 입사했거든요. 네, 그 제가 유학 가기 전 97년 상황하고는 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죠. 근데 갔더니 코스닥뿐만 아니라 이 닷컴 주식들이 난리 났을 때요. 난리 났을 텐데 아마 그런 세상은 앞으로 보기 힘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장만 한다고 하면 그때 정말 우리 속된 표현으로 뭐 거지 같은 기업들 그런 기업들도 장외에서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주식 팀장님이 LG정보통신하고 포스코 시총을 비교하면서 LG정보통신 네 회사를 준다면 너 LG정보통신 가져갈래? 아니면 포스코 가져갈래?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하나 분석 안 해도 이게 시총 그래서 시총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너 어느 거 가져갈래?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 회사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다 알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이영진 프로님 했을 때도 참 배우는 게 많았었는데
이번에도 보면서 일단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 네옴시티도 있을 거죠. 그 네옴시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출 모멘텀인 거잖아요. 네이버의 기술을 수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1등인데 해외에 뭐 무슨 기술이나 제품을 수출했을 때 그게 먹힐 때 10배, 100배 난다 했잖아요. 그래서 네옴시티도 그렇고 웹툰 같은 걸 상장하고 포시마크 같은 걸 인수했는데 1년 만에 흑자 전환시켜버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경쟁력이고 가치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PER만 딱 보면 비싸잖아요. 그죠? 억지로 우리나라에서 비싸 보이니까 아까 미국 기업들하고 갖다 붙여서 비슷해 보이는데 또 그 부분도 저는 좋은 게 네이버 제가 요즘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이버가 보면 딱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98개나 있는 자회사들이 많은데 이걸 갖다가 막 분할 상장하고 막 이런 것도 없고 대주 지분율도 낮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이 아까 2등이잖아요. 외국인 다음으로 국민연금이 단일 주주로는 1등인데 이해진 의장의 지분율이 실제로 얼마 안 되죠? 네, 맞습니다. 네, 4% 됐나요? 3% 됐나요? 되게 낮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경영진들이 정말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매니지먼트를 보면 다른 피어 그룹들에 비해서 참 매니지먼트가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PER 정도로 받는 게 사실 비싸 보이지는 않아요. 예, 비싸 보이지는 않고 아까 이제 수출 모멘텀이나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저력에 대해서도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져서 네이버의 실력을 좀 제대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황 이사님 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지금 60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를 사실 봤는데요. 그 개인적으로도 사실 그 고민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뭐냐면은 네이버가 올해도 외국인이 한 200만 주를 팔았거든요. 아직도 안 사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외국인이 1,300만 주를 팔았습니다. 그리고도 아직도 안 사고 있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러면 어떤 포인트 때문에 안 살까? 네, 그런 것도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럴까에 대해서 아까 전에 저희 뚱땡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들어가는 지금 투자 비용들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들어가는 비용들 때문에 OP 마진이 깨졌었고 그리고 광고가 이제 깨졌다 보니까 같이 영향받아서 OP 마진이 같이 깨진 상황이고 근데 그 OP 마진이 깨진 상황에서 이제 돌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주가 반등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 핵심은 OP 마진이 계속 회복할 수 있느냐. 네, 아까 이제 전문님도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그렇게 회복되는 그림이 나오고 그리고 광고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게 성장이 이제 또 예전처럼 가파르게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나 등등 보면은 네이버나 이런 데 접속해가지고 광고 보는 것보다 그냥 인플루언서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이 그냥 그 방송 보면서 거기서 광고 비용 지불해가지고 거기서 좀 홍보해달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요새는. 많이 분산된 것 같아요, 광고라는 것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네이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핀테크, 커머스로 이제 드라이브 거는 것 같거든요. 비용이 많이 들려가도 이쪽에 매출을 이제 많이 끌어올려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관건은 지금처럼 커머스, 핀테크의 성장이 가파르게 나오면서 OP 마진이 끌고 올라와 주는 그림이 나오면 외국인은 또 다시 이제 사서 들어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지금 바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한번 체크해 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PER이 지금 한 40배인데 저희가 원하는 그런 실적이 나오면 결국에는 PER은 점점 낮아질 거예요. 실적이 잘 나오면서. 그러겠죠. 네. 지금 포워드로 40배인가요? 23배 정도. 아, 트레일링으로요? 트레일링으로. 아, 트레일링으로요? 네. 그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20몇 배라고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은데 우리 왜 구글 PER 기억하시잖아요. 20배 정도 수준에 있고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한 30배 메타 한 20
30배 내외. 그렇죠. 그렇게 보면 한 20배에서 30배 내외에서 글로벌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의 PER이 형성된다고 하면은 글로벌 기업들하고 네이버하고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PER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전까지는 굉장히 높게 PER이 형성돼 있었잖아요. 네. 거의 이제 주가가 반토막 나다시피 할 때는 이제 정상적인 구간에 들어섰다고 하고 지금부터 이제 뭔가를 보여줄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왕회장님께서 구간별로 이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최근에는 조금 변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최근에는 보면은 11월 들어서는 12월 들어서는 계속 뭐 며칠 빼고는 다 계속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태도의 변화가 조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뭐 금리라는 부분도 있고 네,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제 비중이 예. 좀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경기가 오히려 하드랜딩이 아니라 지금처럼 가면 아까 광고 시장도 약간 좀 회복되는 분위기 여러모로 보면 좀 올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은 마련되는데 그런데 확실히 이 멀티플로 보면 좀 애매한 구간이긴 하네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과연 이제 선진국의 꽉 찬 멀티플 몰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머징 쪽으로 좀 외국인 투자자들이 눈을 돌릴 때 과연 우리나라 국가를 산다고 할 때 살만한 기업이 뭐가 있나 라고 보면은 몇 개 없잖아요. 대표 기업 생각나는 게.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는 머스트 바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리고 뭐 요즘 분위기에서는 멀티플을 논하는 게 좀 그런 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요즘 핫한 기업들 보면 다 멀티플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멀티플로 멀티플 너무 생각하다가는 주식 못 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보면서 또 생각났던 게 저희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서 네이버로 검색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이버로? 네. 저는 아직까지도 네이버로 검색해요. 저도 아직까지는 네이버를 쓰거든요. 네. 네이버를 혹시 구글로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우선순위가 구글이고요. 구글에서 조금 검색 내용 자체가 좀 별로다라고 하면 네이버로 가고. 근데 제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네이버는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또 구글 쪽이 조금 우세하지 않나? 젊은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어리지 않습니까? 6학년 아니에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중1? 젊은 사람들. 우리 선택이 좀 잘못됐네. 그래서 이게 물어본 게 왜 그러냐면 이 전환점이 된 게 조금 더 된 게 챗GPT 나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챗GPT가 나오고 나서 제 주위에서도 이제 구글을 쓰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고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건은 이 말씀을 끝냈던 것도 저희 네이버도 AI 하잖아요. 그래서 AI가 진짜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또 사실 다시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문 이사님이나 또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코멘트 해주시죠. 혹시 코멘트 하실 거 있습니까? 아까 어떤 맛을 할까요? 순한 맛, 매운맛으로 해주세요. 청자의 의견. 괜찮습니다. 사실 피드백이라는 게 본인한테 조금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해서 피드백 받는다는 기회는 정말 그러니까요. 되게 낮은 기회이니까 제가 생각한 건 다들 아시는 건데 아까 웹툰 안 보신다 그랬죠? 네. 그러면은 AI 그거 다 써보셨어요? 챗GPT나 이런 것들? 예, 써봤습니다. 네. 그럼 50점 정도인데 피터 린치가 얘기했잖아요. 기관 투자자를 개인이 이길 수 있는 방법. 본인의 주변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계속 트래킹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가치 평가를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이라도 계속 보는 게 더 좋죠. 이게 이런 거구나. 이 정도는 알고 들어와야. 왜냐면은 지금 네이버의 전체 사업 부분에서 커머스, 콘텐츠가 성장 사업이고
물론 콘텐츠는 아직 얘기 안 나지만 앞으로 날 거라는 기대가 있고, 그리고 서치 쪽은 이제 또 하나의 기준 캐시카우죠. 근데 아까 보니까 매출의 45%가 커머스 콘텐츠더라고요. 그 서치가 32%고 이미 넘어갔어요. 성장 사업부가 기존 사업부를. 그래서 이익만 제대로 이제 나기만 하면은 이제 멀티플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또 그런 예전에 네이버가 50배이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예, 있었죠. 이제 한참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30배 중반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지금 대외적인 환경이 네이버한테 되게 어떻게 보면 위협적일 수가 있잖아요. 챗 GPT가 굉장한 걸 보여줬고, 또 어제 또 바드가 이제 멀티모달로 실시간 비설카를까지 해주는 걸 동영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기존에 저희가 검색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네이버 검색 누구 하냐 아니면 구글 누구 하냐 했는데, 앞으로는 이 챗GPT가 이제 검색을 받으면은 알아서 다 제시를 해주는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도 인공지능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투자를 해서 글로벌은 모르겠지만 아시아 시장만큼 우리가 지키겠다. 뭐 이런 의지가 엄청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은 드린 거고, 그래서 그 화두는 챗 GPT만큼은 아니겠지만 아시아 시장에 커스텀 로컬라이제이션 된 아시아인에 맞는 그런 인공지능을 얼마나 빨리 완성도 있게 낼 수 있느냐가 화두인 것 같고, 그게 늦어질수록 조금씩 유저들은 글로벌 빅테크한테 조금씩 뺏기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네이버만 썼습니다. 계속 작년까지. 근데 해외 걸 계속 보다 보니까 구글 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료가 안 나오니까. 이제 점차 그렇게 이제, 근데 그런 빅테크의 인공지능 AI가 한글도 요즘에 잘 나오거든요. 물론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기지만 좀 기회로 잡으려면은 그런 쪽 그 변화 요인들을 트래킹하면서 판단해야 되고, 답을 오늘 밸류에이션 다르고 다음 달 밸류에이션도 다를 거예요. 그런 것 변화 요인에 따라서 그런 것도 잘 트래킹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웹툰 써봤냐라는 얘기할 때 가슴이 콕 이렇게 좀 숨짓. 저도 그랬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저도. 아니, 제가 웹툰을 보진 않는데 버스나 지하철 타면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딸도 맨날 침대에서 뭐 보니까 뭐 웹툰 보고 있더라고. 아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웹툰을 이렇게 트라이를 안 해봤어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또 수강생 여러분. 네, 제가 이제 어쨌든 3개월 전에 저도 네이버를 한번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서 난 네이버에 더 많은 경험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 전보다 지금 오히려 네이버가 제 생활에 있어서 미치는 비중이 훨씬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딱 2가지 정도 오늘 오면은 이야기 나누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그 클로바. 저 지난 1달 반 동안 클로바 엄청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 이제 혼자서 독학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바한테도 물어보고 GPT한테도 물어봤어요. 결론은 둘이 다른 답을 알려줘요. 그러면은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럼 또 해설을 보고. 근데 이 3가지가 다 내용이 다르니까는 클로바가 됐든 GTP가 됐든 문제 푸는 건 잘 못하는구나. 또는 이 교재를 만든 사람이 혹시 틀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고, 오히려 원론적인 질문들을 던지면은 클로바가 조금 더 정확하게 잘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GPT는 21년 이후 정보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클로바는 최근 정보들까지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를 하고 도움을 받는 데는 클로바가 더 컸습니다.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클로바가 앞으로 조금 더 성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 많겠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접근성도 네이버에서 클로바 딱 치면 그냥 바로 접속이 돼요. 근데 GPT는 조금 번거롭더라고요. 접속하는 데까지 가는 데가.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1차적으로 저는 클로바한테 먼저 물어봤고, 클로바가 해설이랑 너무 다르고 내 생각이랑 다른 답변을 주면 그때 이제 GPT한테도 물어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AI 이거 한국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잘해달라 이런 마음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핀테크 쪽을 자고 일어나면 핀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이버 포인트 생태계, 그러니까 네이버가 정말 잘하는 게 생태계 구축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중고나라도 네이버 거고요. 크림도 네이버 거고요. 크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광기가 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리셀을 하는 게 주식 호가를 넘어서는 그런 정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는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광기에 어려서 해요. 수수료가 높은데도 해요. 왜냐면 카드사 이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이벤트를 챙기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어마무시해요. 수천만 원씩 해요, 한 달에. 일반 개인들이. 전혀 몰랐네. 네, 그런 크림이 그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고. 잠깐 그 크림이 뭐 하는 데라고요? 리셀하는 곳입니다. 리셀? 그러니까 이런 핸드폰이나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건 애플 그 이어폰, 뭐 아이패드 이런 거를 어딘가에서 싸게 사서 집으로 배송받는 게 아니라 크림한테 배송을 해요. 새 제품을. 새 제품을. 네,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이제 싸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물론 내가 어딘가에서 할인을 받아서 산 가격보단 비싸게 팔지만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대리점에서 가서 사는 것보다 싸게 사는 거예요. 중간 가격으로. 근데 그게 수수료가 비싸요. 크림이 떼가는 수수료가.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광기에 설어서 새벽 내내 돌려요. 자전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의 이제 좀 핫한 플랫폼이고요. 중고는 안 팔고요. 네, 중고는 안 팔고. 그냥 아예 새 제품을 그냥 파는. 그렇구나. 그리고 중고나라는 원래 이제 실제로 내가 쓰는 물건들을 이제 사고 파는 플랫폼이긴 한데, 이게 요즘에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지난주에 네이버 머니 체크카드가 나와버렸어요, 세상에. 그걸로 인해서 카드 생태계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테크라고해서 상품권, 그러니까 해피머니나 이런 거를 이제 사고 팔면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이 이 카드가 나옴으로써 이걸로 하루에 막 1,000만 원씩 결제를 하는 거예요. 일반 개인들이. 근데 이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상품권 가격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카드들을 안 쓰게 되고 이걸로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체크카드를 더 활용을 하기에 출구가 되는 게 중고나라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어지니까 네이버 이게 심지어 뉴스에까지 나왔더라고, 2, 3일 만에. 그만큼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매출이 여기서 엄청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이제 11월 달에 나왔는데 11월, 12월 지나가면서 얼마나 큰 매출이 나와서 내년에는 4분기에서 이 핀테크 쪽에서 좀 기대 이상의 이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자고 일어날 때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 카드 자체를. 그 말씀하신 카드가 네이버 체크 카드요? 네이버 머니 체크 카드. 네이버 머니 이거 뜨더라고. 나한테도 이거 하라고. 이거를 광고 없이 이게 핫 이슈가 돼버리니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가입해서 권유하려면 엄청 힘든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어마어마한 이제 가입자들이 발생되고 그냥 카드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제를 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생태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거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이버가 미국에서 푸시마크를 통해서 똑같이 적용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크게 그 생태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까지 저는 계속 이제 이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게 되면은 이 내용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네이버에 대한 미래, 뉴잖아요. 아직 재료가 반영되지 않은 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네. 맞아요. 그래서 이 뉴를 공유하면서 네이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아유, 우리 천국의 계단에 안 오셨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러길래요. 우리 최상무님처럼 뭐 새벽에 오고 저도 뭐 맨날 밤에 늦게 가고 주말에는 축구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걸 눈치 못 챘네요. 네, 이거 뭐 챗GPT나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네이버 카드 받아야 되겠네요. 것 같은데요. 한번 써봐야 되겠네. 네. 네이버 카드. 또 우리 뚱땡이님 또. 네. 일단 뭐 저는 IT 산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관계자로서 일단은 저희 IT가 발전을 많이 하고 있구나 라는 좀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사실 네이버 랩스 홈페이지 한 번만 들어가서 보시면 그 이제 얼마 전에 그 아까 사모님께서 오시자마자 말씀하셨던 기술 수출에 대한 것들, 디지털 트윈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얘네들이 로봇에 대한 것들, 그리고 AI에 대한 부분들, 모든 것들을 사실은 그 네이버 랩스 안에 들어가면 신규 사업 영역으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지켜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 청구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나오는 내용들을 다 기반으로 보면 결국에 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돈을 다 받아다가 결국엔 미래성장 산업에다가 재투자를 하는 게 네이버의 방식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저도 사실은 그 아까 챗GPT도 많이 쓰고 클로바도 많이 쓰지만 한글은 어쩔 수 없이 클로바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건 이제 이거를 요즘에는 소스 코드도 다 그쪽에서 알아서 개발을 해주기 때문에 요즘에 많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직업군이 사라질지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면 저희도 사실 그게 항상 고민이기도 한데 그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건가라고 이제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프롬프터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분들이 새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지금에 있는 클로버, 그다음에 뭐 챗GPT, 바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융합해주는 과정들을 보여줄 거고, 그럼 네이버는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발전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 저희가 재밌는 생태계로도 만들어가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 더 기대를 하면서 네이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은데요. 야, 주옥 같은 코멘트. 우리 혜주님도 또 한마디 해주셔야죠. 아니,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참 어떻게 보면 피터 린치가 서류 속에 파묻혀 있다가 그죠? 집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 회의할 때 자주 모셔야 되겠어요. 그죠? 이 최종 소비재 같은 거 할 때는 좀 많이 참석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혹시나 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하면 한때 시가총액이 거의 3등까지 가지 않았었나요? 예전에 그죠? 그렇죠. 네, 참 대단한 기업이고 저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이 네이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까 검색 시장도 우리가 아직까지 1등을 하고 있고 이 네이버 생태계를 통해서 나름대로 우리 시장이 좀 지켜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우리나라 토종기업이 좀 세계적인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잘 됐으면 하고요. 그런 잘됨이 넘어서 이제 수출 모멘트까지 나오면서 진짜 글로벌한 기업으로 도약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렇게 되면 정고점을 뚫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네이버 관계자분들이나 카카오 관계자분들은 많은 우리나라의 투자자분들이 네이버와 카카오를 참 위대한 기업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했다는 점을 생각하시면서 정고점을 벗기는 그런 기적이 한 2년 안에 왔으면 좋겠어요. 2년 안에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박찬희 프로께서 해주신 네이버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링을 찾아라 시간은 마치도록 할까요? 혹시 마지막 코멘트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